네, 비버이버 16화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컨텐츠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비버의 시선에서 다룰 작품은 이번에 류승환 감독의 신작 휴민트입니다. 조인성, 그리고 박정민, 그리고 화려한 캐스팅의 남북 첩보전이라는 흥 시티키를 갖고 왔어요. 일단은 뭐 감독이 류승환 감독이셨으니까 일단 한간에 상당히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만든 작품이었고, 먼저 이 영화를 리뷰하기 이전에 류승환 감독님 영화를 좀 즐겨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평소에? 저는 뭐 다 본 것 같은데요, 거의. 뭘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는 주먹이 온다도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뭐 짝패, 그다음에 베테랑, 뭐 대표작이죠. 베를린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뭐 대부분 다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를 잘 안 보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봤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시엔에서 주구장창했었던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라한 장풍 대작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승범 씨가 주인공이셨고 막 무슨 진짜 장풍을 쏘려고 노력을 해요. 약간 무협, 짬뽕 무협? 옛날에 화상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시절의 느낌이었는데. 윤소희 씨가 아마 상대역으로 나왔던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액션이 독특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중국풍 느낌도 나고 뭐 이랬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작품 안 같았고, 그다음에 저도 짝패 그리고 부당거래는 영화관에서 봤고요. 부당거래 진짜 재밌게 봤죠. 부당거래 재밌었죠. 근데 부당거래가 류승환 감독님 작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맞네. 전 부당거래가 1등입니다, 그럼. 그래서 부당거래도 영화관에서 봤었고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봤었고, 그다음에 베테랑 봤었고, 다 유승환 감독님 작품인지 모른 채로 봤었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영화 보고 나서 도대체 류승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화를 찍었었던가 라는 게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부당거래 그리고 베테랑 뭐 이렇게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베를린도 재밌었어요. 베를린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류승환 감독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상업영화계 고트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성이라거나 뭐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막 예술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대중들한테 통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님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특히 부당거래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몰입감 있게 좀 봤던 작품이어가지고, 이번에 휴민트 첫 보물이잖아요. 제가 또 첫 보물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일단 북한 나오는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어쨌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설 명절 전에, 연휴 전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단체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뭐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뭐 이거는 사실 스포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왜냐면 인터넷에 그냥 시놉시스 검색하면 나오는 그 정도로만 저희가 좀 줄거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동남아에서 벌어진 국제 범죄를 추적하던 국정원 블랙요원 조과장 조인성 선생님께서 연련을 하십니다. 자신의 휴민트 작전에서 희생된 정보원이 남긴 단서를 쫓아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합니다. 거기서 북한 식당 종업원 최선화, 신세경 과 접촉한 이 조 과장은 새로운 휴민트 작전의 정보원으로 이 최선화를 선택을 하죠. 또 한편 국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보이성 조장 박정민 배우가 열연을 하시죠. 이분이 여기다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사건의 배후에 이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있어요. 황치성, 박희준이 연련을 하십니다. 그분이 또 연루되어 있음을 또 발견을 하는데, 거기 또 이제 박건과 최선화는 또 약간의 썸씽이 있는 또 그런 뭐 사이였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남한, 북한, 러시아, 뭐 이렇게 마피아 이렇게 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영화였습니다. 먼저 각자 좀 소감을 좀 말씀을 해볼까요? 먼저 좀 일발을 좀 해주시죠.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류승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해준 작품. 이유가 뭐였냐면 좀 다른 부분에서입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호평이 아니라 혹평할 게 훨씬 많은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술 영화는 아니잖아요. 지금 라인업이 뭐 설특선 영화 이렇게 흔히 말하는 텐트폴 플래그십 영화 라인업에서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붙어있는 게 휴민트랑 왕가 산남자인가요? 네, 둘이 이제 설의 분기점을 둘이서 달리하고 있는데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이런 예술적인 시도를 계속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술적인 시도요? 네. 그래서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자기 색깔이 강한 감독인가 보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나갔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감독 작품도 있었어요. 반대로. 대표적으로 저는 다츠마하리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 색깔 아직도 갖고 있구나. 왜냐면 류승환 감독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간 흥행형 감독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다작형 감독인 것 같아요. 긴 기간 동안 한 작품에 몰입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품을 다라락 물론 훌륭하신 감독님이시겠지만 뭐 쉽게 촬영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다작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색깔을 어떻게 내세울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한 흔적은 볼 수 있었어요. 뭐 영화 자체의 완성도의 부분에서가 아니라 세부 내용 보면서 느낀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연출에 있어서 독특함이 있었다? 아는 게 좀 제 소감의 하나예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사실 제작비가 많이 들었겠구나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뭐 유승환 감독님이 뭐 다른 감독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이제 조연출 때부터 연출을 하시고 그랬던 때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좀 대입을 시켜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영화 한 편에 너무 많은 이슈를 담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약간의 휴머니즘적 요소와 어떤 사회적 현상과 그 다음에 어떤 국제적 정세와 거기에 뭐 약간의 어떤 그 사건 사고 뭐 인신매매 같은 부분과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대체 이 영화가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게 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첩보물로서의 재미와 뭐 액션으로서의 어떤 재미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냥 이 영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영화가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베를린을 제가 봤기 때문에 베를린과 어떻게 보면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대하고는 조금 너무 결이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시는군요.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카메라 앞이라고 지금 수위 조절을 하신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화 끝나고 나와서 우리 고기 먹을 때 그때 말하셨던 거랑 좀 살짝 괴가 달라졌어요 벌써. 또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저는 가감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첩보물 진짜 좋아합니다. 그걸 먼저 좀 가정을 하고 갈게요.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의 전 영화들을 또 좋아했었어요. 뭐 싫어했던 작품도 있었지만. 반대로 좋아했던 첩보물들은 어떤 거였나요? 공작. 네, 그 황정민 배우가 이제 그 나와서 흑금성으로 나왔던 영화. 강철비도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휴민트라는 작품이 보다가 좀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색감.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해외인 것 같더라고요 다. 뭐 AI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라트비아에서 촬영했다. 그래요? 라트비아는 또 이제 축구 선수가 유명한데 아무튼 거기 이제 그런 해외 로케 그러니까 좀 눈이 즐거운 영화긴 해요. 확실히 막 눈 내리는 그런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세영이 그 극 중에서 뭐 노래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북한 식당을 연출한 그런 장면들은 시각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때깔은 좋죠. 근데 저는 그 안에가 완전 다 썩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썩어 있었냐? 저는 영화를 볼 때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전 개연성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극이고 스토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화는. 네. 근데 저는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진부했고 또 그 안에서 그 스토리에 좀 강렬한 뭔가를 주는 연출 같은 게 굉장히 마치 한 15년 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핸드폰에서 뭐 옛날 그 연예인이었던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뭔가 옛날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치는 참 많고 참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거를 세련되게 보여주는 감독들이 사실은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은 정말 그거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여주죠. 관객들한테.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언제 가장 짜친다고 느끼느냐면 A를 A라고 고지고대로 말할 때 가장 좀 짜친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둘이 같이 찍었던.
아니 그런 것들 보면서 오그라지는 건 뭐 둘째 문제고 왜냐면 그 멜로니까 오그라들 수는 있는데 그쵸.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너무 올드했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도 그 장면에선 그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이게 어떻게 화면, 지금부터 스포일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둘의 관계가 안 나오죠, 처음에. 근데 뭔가 쎄한 느낌이 쎄하죠. 있어요. 그렇죠. 이 신세경하고 이제 그 러시아로 온 박정민하고 박건하고의 어떤 묘한 세션이 있는데 그게 다 노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션에 대한 힌트도 아니에요. 사실 대놓고 얘기해 준 건데, 우린 다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 입장에선 힌트야 라고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를 통해서 둘 다 전달을 해요. 처음에는 그 아리랑이라는 북한식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둘 간의 이런 막 시선이 계속 앵글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런 얼박샷도 찍더라고요. 네? 이렇게도 찍고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샷하고 더불어서 다음 샷에서 뭐가 나오냐면 핸드폰에 있는 둘이 있는 사진하고 영상에서 뭐 오빠 뭐 이러면서 막 뭐 둘이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는 거 보여주면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죠. 그 샷에서도 이제 박정민이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앵글을 씁니다만 둘 다 노래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건 알겠는데 방법이 너무 짜치는 거예요. 맙소사. 설마 맙소사. 예상이 다 되잖아요. 그 노래에서 그럼 꼭 누군가가 또 죽을 때 또 그 노래가 나오겠구나. 또는 뭐 약간 뭐 감동적인 장면에서 또 뭔가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되는데 정말 예측을 빗나가지 않고 다 그게 그렇게 이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물들도 너무 다 1차원적이에요. 박정민이 짜증 연기의 대가잖아요. 네.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는 시동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박정민 배우가 여기서도 시종일관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표정이 아닌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영화에서 박정민. 아까 그런 캐릭터성도 사실은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뻔하고, 신세경도 너무 뻔하고, 이 나쁜 놈,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총영사. 네. 그분은 뭐, 마치 메탈 슬러그 해보셨어요? 네. 아시죠? 그 게임. 메탈 슬러그에 보면, 마지막 그 대마왕이 있어요. 그 대장이 군인인데 걔가 이렇게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막 총만 쏴요. 뭐 스토리 따위는 없어. 물론 있겠지만 게임 상에선 따위는 없어요. 딱 봐도 나쁜 놈이구나. 그냥 나쁜 놈이고 쟤는 나를 공격하고 난 얘를 쏴 죽여야 돼 밖에 없거든요. 이거예요 그냥. 총영사도 지가 범죄에 가담을 했고 얘네가 좀 꼬름한 걸 발견했네? 약점? 다 발견했어. 그럼 이 약점을 되게 교모하게 공격한다거나 교모하게 뭔가 계략을 꾸면서 이 박건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권모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가가지고 핸드폰 이거 발견했어. 너 이제 걸렸어.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플롯이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벌어질 것 같은 플롯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연출들이. 이 이야기 저도 하고 싶었는데, 좀 혹평하는 파트가 좀 있다고 한다면,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달하는 연출에 있어서 스토리적인 전달이 굉장히 되지 않는 게, 전 아직까지도 박정민 배우가 왜 여기 와서 황치성이를 조사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전체 스토리는 인신매매하고 관련이 굉장히 크거든요. 황치성이라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있는 총영사가 러시아에 있는 마피아하고 결탁을 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오해일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오히려 그러면 저런 데서 돈이 많이 나오면 그만인 거 아닌가? 굳이 저게 국제적인 문제까지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는 건지 영화상의 내용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그 국정원도 좀 떡밥을 뿌리죠. 이거 국제관계에 대해서 뭐 한번 떡밥을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떡밥을 물고 싶고 어떤 거를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 있고 남북관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 조인성 배우도요. 조인성 배우도 되게 멋있게 나와요. 네. 국정원 요원이고 사실 휴민트가 말이 인적 그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심어놓는 거잖아요. 정보원이죠. 정보원이잖아요. 현지 정보원이죠. 국정원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국정원에서도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 한 명이 더 나와요. 그 밑에 이제 사수죠. 그 여자 사수. 김대리. 김대리 선생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과장님? 휴민트는 제거하면 그만이잖아요. 우린 정보 얻었으면 끝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인성은 또 거기서 쟤네도 우리한테 정보를 줬잖아. 쟤네도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되게 정의롭게 불타오르면서 서로 싸우거든요. 이거는요,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스파이물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암투 같은 거를 표현할 때는 보통 희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각오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특히 조 과장이라는 사람은 유약해요. 네, 저는 만약에 일반인 A였으면 이해를 합니다. 감정에 동요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국정원을 이름까지 없애가면서 단련한 하나의 스파이지 않습니까? 과장이면 꽤 높은 직급이거든요. 아니 블랙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블랙 요원은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국가이득에 준하는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좀 쓸데없이 심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강요하는 역할이 임대리예요. 정유진 배우님, 조 과장의 파트너였던 여자분이신데 그분도 약간 그런 걸 계속 얘기해줘. 그 사람도 그렇고 또 윗사람도 한 명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야, 일하다 보면 다 익숙해져야 돼. 일하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게 이건데 우리 일이 이건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부당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조 과장이 선행의 역할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설정들이 설정이 매력이 없는 건지 그 설정을 연출했던 게 매력이 없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배역들한테 감정이입도 잘 되지 않았고 개연성도 없었을 뿐더러 연출도 촌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점수를 저는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에. 왜냐면 중간에 보다가 저는 사실은 웃었어요. 계속 옆에서 웃더라고요. 옆에서 자꾸 이게 몰입이 돼서 와 이렇게 몰입돼서 봐야 되는데 자꾸 웃긴 거예요. 노래 부르네? 주전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히히히 하는 느낌이 제 귓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한국 영화를 냉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적나라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는. 특히 제작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한두 푼 쓴 것도 아닌데. 저는 이거는 유승환 감독님이 좀 자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좀 대입이 됐던 영화가 정우성 배우님하고 이정재 배우님이 찍었던 헌트라는 영화였는데 헌트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공작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고 어떤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룬 부분에서도 좀 이제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아쉬움이 좀 많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남았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조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발견 아닌 발견이라고 조금 했던 부분은 박해준 배우님에 대한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영화 전에도 물론 이제 박해준 배우님이 악역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왔던 박해준 배우님의 관식 역할에 좀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휴민트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역의 역할을 하면서 전혀 완전히 다른 느낌의 배우로서 그게 몰입해서 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의 것보다 훨씬 더 발견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영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진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쯤에서는 이제 반전이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다른 전개가 될 거야. 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봤는데 결국 끝에서도 반전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끝났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세경 씨가 뭐 자유를 얻어서 뭐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뭐 조인성 배우님이 뭐 뒷모습이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어떤 스토리나 이런 연출보다는 배우들한테 기대서 간 영화 아닌가. 배우의 캐스팅은 너무 되게 화려했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스토리가 너무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다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혹평의 주 이유가 뭔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주 이유는 너무 많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렇죠. 일단 이 영화가 스릴러 첩보 영화가 아닙니다. 스릴러 첩보가 없어요. 멜로 영화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비춰진 그냥 외부에 나온 마케팅적인 요소의 문구들을 보면 설 연휴를 책임질 뭐 거긴 좋습니다. 네, 지금 딱 그럴 때니까 액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근데 액션도 아니고 설 연휴를 책임질 그리고 가족들이 보기 좋은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평점이나 이런 걸 잘 안 찾아보는데 평점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영화를 안 보고 댓글을 쓰신 게 티가 날 정도로 영화랑 전혀 관련 없는 댓글이 많았어요. 호평인 것 중에서. 흔히 알바를 썼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도의 문제면 주제의식 자체를 중간에 모르겠어요. 감독 외에 어디선가 개입이 있지 않았나. 여러 군데서 시어머니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게 처음에 뮤지컬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왜 신세경 노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뮤지컬 영화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느껴졌는데 중반 이후부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치정극 비스무리한 걸로 막 가더니 액션으로 갔어요. 되게 하드보일드한 액션으로 갔어요. 엄청나게 셌거든요. 제가 중간에 몸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되게 그 사운드나 부딪히는 씬이나 그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 강한 씬들이 액션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을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느낌 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액션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한국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 수준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총을 쏘고 자동차 액션이 강하다고 해서 액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액션을 연출이라고 하나요? 그 화각이 되게 신박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액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는데 이번은 사실 약간 남북한이 합쳐져서 합작을 하는 거에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 액션 장면에서. 그래서 뭐 등을 맞대고서는 갑자기 촥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뭔가 한쪽씩 이렇게 딱딱 그 해가지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이 너무 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쉬리보다도 못하다는 느낌 받았고. 진짜. 다만 액션에서 조금 요만큼 쳐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약간 향수에 젖는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연출 중간중간 옛날 우리 봤었던 홍콩 영화 스타일의 연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둥 하면서 보스 한 명씩 나오거나 중간 보스가 한 명씩 나오거나 그런 장면들류가 되게 많이 나왔고 보스도 정말 짜치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B급 배우 이하로 보이는 사람 일부러 그렇게 분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액션도 옛날 홍콩 영화의 성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등치 큰 이소룡이나 이소룡 영화 보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서 그 부분만 살짝 약간 추억 보정으로 살짝 괜찮다 정도였지 현대 영화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리고 그럴 거면 계속 그 분위기로 가던가 도장 깨기 형식으로 가는 주인공의 먼치킨물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해줬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조인성 말도 안 되는 내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벌써 한 3번 죽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보면서 범죄도시는 진짜 선녀다. 진짜 범죄도시는 천만을 한 이유가 있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이거는 아마 보시는 분 지금 100만을 간신히 넘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관객이. 왕이 사는 남자가 300만 원 넘겼고요. 더 이상 낚여서 영화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그 부분도 이제 경쟁의 정의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간과의 경쟁이거든요. 경쟁작하고의 경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영화 세션 내에서 저 경쟁을 해야 될까요? 시간과의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이키의 상대는 경쟁자는 닌텐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밖에서 뛰놀 시간을 닌텐도가 뺐기 때문에 나이키가 경쟁자다 하는데 우리 가장 강력한 경쟁자 OTT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볼 게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엔 뭐 이북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 알뜰요금제 이런 데다 얹혀주기 때문에 책 보는 건접성도 좀 더 낮아진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데 굳이 이거를 돈 이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계가 사실 지금 매우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전만치 막 재밌는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지 한번 저희가 고찰을 좀 해보시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거장이라고 하는 감독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나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해서 대표작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뭐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임에 의존을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작품이 슛이 들어가는 기획 단계에서 슛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화가 이제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고 이 제작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뭐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이루어져 있는데 산업 자체가 그런데 아무래도 그 전에 그 전전에 뭐 얼만큼 흥행을 했느냐
대한 지표가 이미 다 어떻게 보면은 발자국처럼 남아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신인 감독이나 아니면은 뭐 네임드가 조금 덜한 감독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트워크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만 가지고 평가를 받기가 조금 시장 환경에서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영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투자사들도 고민에 고심을 할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흥행 공식, 적당히 흥행 잘 만드는 감독. 그러니까 결국은 팬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티켓 판매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영화뿐이 아니고 모든 영화가 다 그런데, 주연 조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티켓 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인성 배우님이 나온다, 신세경 배우님이 나온다, 박해준 배우가 나온다, 박정민 배우가 나온다, 장현성 배우가 나온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캐스팅, 그리고 감독의 명성,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런 식의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전제일주의가 안 되니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코미디, 적당한 액션, 네. 마지막에 적당한 감동, 심파. 네. 요게 그동안 제일 잘 돼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이걸 비틀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돈을 잘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지, 최근에 나왔던 한국 영화를 봤을 때 진짜 만족할 만한 영화가 많이 없었거든요. 헌트 이런 걸 제외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영화 보다가 나온 적이 딱 3번 있는데, 그것들의 영화들이 거의 대작이라고 막 광고 엄청 많이 하는 한국 영화들이었어요. 뭐 탈주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화도 났지만 좀 씁쓸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돈 쓴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리스크를 감수해라, 예술적인 작품에 투자해라, 기존의 틀을 깨는 작품에 투자해라 라고 하기도 워낙 지금 영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것도 사실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고. 그렇죠. 저는 소규모 제작사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적은 비용으로 영화 퀄리티가 낮아지는 시대는 아니게 된 것 같거든요. 뭐 AI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명한 블럼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예산 공포영화 많이 찍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뭐 알고 있는 파라노멀 액티비티나 위플래시나 겟아웃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영화들 예산에 비해서는 흥행을 크게 거뒀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던 영화 이름이 좀 긴데 죄송합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많이 길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좀 로맨스 탑건에 올라와 있는 영화거든요. 원래는 영화 개봉을 했었다고 하고 전 몰랐어요. 근데 OTT 올라와서 봤는데 유치했어요. 그냥 뻔한, 원래 원작은 일본 소설이었고 일본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소설 기반으로 새로 또 이제 만든 건데 되게 뻔했어요. 그냥 뻔했는데 보면서 결말도 알겠고 그랬는데 보고 나서 되게 잔잔하다, 좋다, 좀 자극적이지 않다. 특히 OTT 좀 자극적인 콘텐츠 많잖아요. 그냥 간만에 되게 순수한 무언가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순제작비가 60억 원 수준이었고요. 참고로 휴민트 같은 경우에 24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순수 제작비만. 마케팅비까지 하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60억 원 수준이었고 손익분기점이 120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실제 본 거는 250만 명. 그러면은 제작비는 일단 2배를 땡긴 거죠. ROI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넷플릭스에도 배급을 했으니까 선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장판 사이즈를 꼭 텐트폴 영화로 접근을 해서 대작 감독 위주로 갈 게 아니라 소규모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하우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들도 대형 하우스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비견할 수 있는 비슷한 업계가 게임 업계거든요.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그 하우스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작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큰 등치를 유지했는데 근래 많이 바뀐 회사가 넥슨이에요. 넥슨이 데이브 더 다이버? 네, 데이브 더 다이버. 휴먼 민트인가 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자회사격이죠. 거기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인디게임 형태로 개발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났고요. 이런 것들은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하우스에서 물론 텐트폴 영화 이런 휴민트 같이 감독의 어떤 명망,
보고 운영하는 영화도 좋지만 좀 소규모 영화들도 많이 건들고 배급에 있어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초기 영화를 쫙 깔아놓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영화 보고 나와서 같이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메이크 영화를 왜 많이 트는지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보장된 퀄리티를 만들려면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대규모 자본보다는 좀 소규모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화들, 제작사, 소규모 제작사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또 걱정되는 게 그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 아세요?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그게 손익분기점이 1,500만인가 2,000만인가 그래요. 그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 나홍진 감독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곡성도 진짜 좋아하고 저는 그 공포 영화도 같이 봤어요. 그 태국이랑 같이 한. 아 근데 나홍진 감독 영화를 매우 하지만 1,500만에서 2,000만이 나오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잘 나가야 되는 영화거든요. 물론 뭐 OTT나 이런 데서도 이걸 그 수익을 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배치되는 영화예요. 사실 호프가 등치가 엄청난 영화니까. 이게 비슷했던 게 저번에 그 뭐였죠? 외계인 플러스 외계 플러스 인? 그것도 뭐 3부작으로 했는데 제작비 엄청 들여서 막 했는데 안 됐잖아요. 잘. 1,000만을 2번이나 하셨던. 근데 이제 이런 실패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 뻔하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플롯에 좀 이렇게 검증된 이 플롯의 영화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최근에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급 영화, 차라리 그 정말 독립영화 같은 그런 하우스에서 예산 만든 기준으로. 저예산 영화들이 훨씬 더 신박한 스토리와 신박한 연출과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뭐 몇 번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사실은 이 그 배급사와 제작사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실 너무나 많은 컨텐츠에 고객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영화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입장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영화관을 왜 갈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작사도 요즘에는 영화관에 굳이 그러니까 상영을 위한 영화를 만든다기보다 OTT의 판권을 넘기기 위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일단은 지금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그 영화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작사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A라는 배급사인데 니네가 뭐 지금 한 200개 정도 상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찍으면 너네 200개에서 뭐 한 달 정도를 뭐 틀어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찍고 있는 영화 중에서 ABC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3개 정도는 저예산 영화야. 그런데 이 저예산 영화인데 이거를 뭐 OTT에 좀 뿌리기도 애매하고 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진입이. 그러니까 그냥 상영관에서 한번 틀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영관에서 틀어본 거를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고객 반응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일종의 저는 영화관이 좀 약간 크라우드 펀딩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객 반응 검증의 어떤 POC의 장이 좀 영화관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다양한 영화나 컨텐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테고 그리고 굳이 OTT에서 트는 것들을 리메이크를 하는 것들만 찾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배급사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지가 되니까 그 안정지향적인 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영화 상영관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무슨 뭐 저예산 그러니까 좀 예산 규모에서 좀 저예산일 수도 있고 명성이 조금 덜한 제작사 또는 감독이 만든 거일 수도 있는데 컨텐츠와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 대신에 우리가 상영을 해주고 홍보를 오프라인에서 할 테니 판권 수익의 일부를 우리한테 줘라. 거꾸로 가는 거죠, 제안이. 그런 형태가 돼야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영관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제작사도 조금 소규모 제작사나 프로덕션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그들이 대형화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텐데 지금은 너무 대형화된 제작사, 거장, 그 다음에 A급 배우에 대한 캐스팅, 그 다음에 돈. 컨텐츠는 다음.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주연 배우들 출연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 제작비가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주 요인 중 하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왜 그만큼 출연료를 요구를 하느냐? 그 배우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티켓 판매량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신뢰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설마 저 배우가 이런 영화에 출연했겠어?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흥행 공식에 대한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전 좀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더블제이님께 죄송하지만 범죄도시 같은 영화로 계속 해먹는 형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범죄도시가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닙니다. 텐트폴 공식을 계속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도 그걸 써서 되게 쉽게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건 옛날 영화 시장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범죄도시는 저 할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같이 좀 팍팍할 때 좀 호쾌하고 시원하고. 범죄도시 선녀라니까. 근데 휴민트는 가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심지어 이 영화가 주제의식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신세경이 예쁜 게 주제의식이 되지 않으면 이 영화는 존재의 의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여배우가 예쁜 게 존재의의가 될 정도의 결론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비루한 영화입니까? 솔직히 연출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장면도 많았거든요. 아니 옛날에 한국 영화가 막 발전할 때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70년대 이때는 어떤 여배우를 베낀다. 뭐 어떤 핑크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 하나 보러 극장을 간다든지 막 에마 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영화 산업이 시작되고 홍콩 영화 따라하고 일본 영화 따라해서 만들어 놓고 2000년대 들어서 충무로 황금기가 들어오면서 그거 보고 큰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감독들이 나오면서 돈도 같이 유입이 되면서 영화 시장이 빵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극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게 특별한 날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데이트가 있던 뭐 어떤 게 있던. 근데 지금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우리가 영화관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선택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영화관을 가야 되는 이유가 계속 없어지게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상영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홍콩 영화의 몰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를.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옛날 홍콩 영화 정말 융성했던 시기였는데 그 단계를 못 벗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씬도 저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만 봤을 때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위기다 감독님들도 나와서 맨날 얘기하고 하지만은 정말 제작비가 주는 이 뭐랄까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해요. 그 범죄도시 같은 게 지금 4까지 나왔잖아요. 9까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본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온다고 하는 것들하고 하는 게 또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너무 그런 안전한 시도만 하고 너무 그냥 뻔한 시도만 하는 것들이 저는 결코 한국 영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안정지향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왜냐면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안전지향적인 측면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결국은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는 걸 잃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하게 되고 외면을 당하는 순간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텐트폴 같은 형태의 그런 영화들을 더 잘 만드는 나라들은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럼 그 영화가 또 상영관에 도배를 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그랬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귀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 제 경험을 좀 놓고 보면 상영관에 가면 한국 영화보다 외화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언젠가 상영관에 한국 영화가 걸리면 그러면 저는 그 영화를 꼭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귀했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화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보다 여기에 걸 만큼 사실 다른 외화들보다 더 퀄리티가 높다는 건가? 라는 약간의 어떤 기준이 애매함이 있어요. 모호함이.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좀 불안해요. 그쵸. 그리고 가서 이제 좀 보고 나면 약간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종종. 예. 서사 구조가 탄탄한 것들과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는 작품을 저는 텐트폴로, 왜냐면 상업영화잖아요. 상업영화니까 상업영화답게. 외계인하고 비교를 아까 해보자면 서울의 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낮은 제작비로
굉장히 좋은 흥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작품하고 되게 비슷했던 색감이나 연출을 보였던 게 전 개인적으로 하얼빈이었어요. 하얼빈. 네, 굉장히 조도가 낮고 인물 표정이나 연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서사도 굉장히 무겁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얼빈은 괜찮고 왜 휴민트는 안 괜찮냐라고 봤을 때 중심 서사가 없어요. 휴민트는. 왜 휴민트를 구해야 되고 휴민트한테 어떤 감정을 이입해야 되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신세경이 예뻐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렇다니까요. 신세경이 이뻐서 그런 거야. 그렇게밖에 그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얼빈은 어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그들이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얼빈도 보면 중간에 막 뮤지컬 같은 음악도 나오고 약간 PPL인가 싶은 만두 광고도 나오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작품이 맞다면. 예, 그쵸? 예,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 정도 심파나 그 정도 좀 약간 짜치는 옛날식 연출은 조금 섞여 있어도 영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나서의 느낌이라든지 그 연출이라든지 그게 당위성이 있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휴민트가 너무 불쌍해서 지켜줘야 돼서 블랙 요원들이 정말 어렵게 휴민트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뭐 주제의식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휴민트를 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원 얼굴에 약간 먹칠을 한 느낌? 저는 예전이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아닌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연변과기대 조선족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인신매매 형태로 당해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국에도 많고요. 그래서 막 중국 공안들이 오면 숨어 다니고 러시아로 정말 팔려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를 교환 학생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조금 영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허구이지만 좀 팩트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실화 중심의 좀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저희가 공작이란 영화에서 흑금성은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 허구의 어떤 신호를 장착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하이퍼 리얼리즘까지는 아니어도 리얼리즘에 가까운 어떤 사실에 대한 기반이 좀 공감이 안 와닿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차라리 반공을 강조를 하든가. 네. 아니면 정말 진짜 휴민트들이 이걸 지키려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 북한의 뭔가 형세가 확장되는 걸 막으려는 그런 당위성이라도 주든지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네. 그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을 하고 있다든지, 뭐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든가. 그래서 뭔가 이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 그런 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진짜 신세경에 대한 사랑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초반에 그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돕는 브로커가 잡히죠. 예, 총영사에 잡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조사하러 온 박건을 밖에다 아리랑이라는 식당에 데리고 간 사이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전혀 안타깝지도 않고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너희들끼리만 아는 그게 도대체 뭔데 같은 느낌의 그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박건 혼자 너무 진지해요. 막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얘 너무 이 주제의식이 그럼 뭐야, 북한이 안타깝다는 거야, 아니면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텐트폴 영화는 되게 단순한 주제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새끼들이 나쁜 놈이라니까 그래서 마동석이 가가지고 줘 패는 거야 라는 식이면 이해가 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죠. 결국 그리고 우리도 기대감이 있어요. 뻔히 마동석이 해결할 거 알지만 빨리 때려줬으면 좋겠다. 빨리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보는 내내 저도 같은 생각이 있어요. 분명 뒤에는 뭔가 내용이 있을 거야. 분명 내용엔 뒤에 좋은 내용이 있을 거야. 시원한 내용이 있을 거야. 차 타고 총만 한 10분 쏜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뭐 사실 더 말하면 욕만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첩보 영화라든지 좋았던 한국 영화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공작이 좋았어요. 저는. 근데 공작이 왜 좋았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블랙 요원들이 하고 있는 뭐 녹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첩보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고증이 잘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흑금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블랙 요원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정보를 취득하러 간 거지만 되게 사실적이었던 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화해 모드가 막 싹 발휘가 되면서 이제 막 광고 같은 거를 찍으려는 대북 사업을 또 이 흑금성이 주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그 정권이 바뀌는 와중이었죠. 그래서 북풍 작전 같은 것도 막 예, 이 여당에서 하려고 하다가 뭐 제거될 뻔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막 그런 것들이 좀 사실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첩보는 사실 그런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사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외국 영화 중 얘기해보면 막 킹스맨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유치해요, 보다 보면.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뭐 이런저런 영화적인 연출 있잖아요. 뭐 누구를 어렸을 때부터 요원으로 키우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적진에 침투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되게 단순해도 빠져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 않나 싶은 거죠. 저는 사실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 좀 첩보 액션 이런 것 중에서 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헌트인 것 같습니다. 헌트 재밌었어요. 실제로 그게 정말 사실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전 더 흥미로웠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작가가 가진 어떤 서사와 허구가 실제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시절에 베드로 작전이라는 게 정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작전이 뭐냐면은 미국의 재가나 승인만 얻었다면 정말 시행될 수 있었던, 정말 전두환의 어떻게 보면 신군부에서의 어떤 수장인 전두환을 제거하기 위한 그 작전이 정말 있었어요. 정말 실제로 존재했고.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 영화를 대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좀 대입이 되면서, 그리고 정우성, 이정재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두 분 다. 그리고 조연분들도 너무 훌륭하셨고, 그 영화에 나왔던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또 조연으로 나오셨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이. 그래서 몰입감도 있고 그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던 간첩이라고 의심받던 사람이 실제 간첩이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저는 쇼킹했어요.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맞네? 약간 이런 그 반전 같은 게 뻔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암살 생각 많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암살 보면서 평론가들 평이 그랬어요. 저 뒤늦게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OTT로 봤나 뭐 그랬었는데, 좀 늦게 영화관에서 하여튼 평론가 평을 봤어요. 근데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좀 짜임새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어요. 정말로 짜임새가 부족한 영화는 이번 영화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관통되는 주제의식과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캐릭터들이 녹아져 있는 거, 그리고 조연들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휴민트에서 못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엑스트라들이 거의 없어요. 거리에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뮤지컬 영화인가? 시도를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뮤지컬로 갈 거면 뮤지컬로 가던가,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암살은 주제의식도 명확히, 그리고 어떤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시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혹평할 만한 영화 하나 더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 그거 보다 나왔거든요. 물론 항일 운동 영화고 좋아요. 역사적인 의식도 좋고 일본 나쁜 놈들이죠. 근데 막 돌무덤에서 기관총을 꺼내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네, 거기서 팍사삭 그냥 와장창 다 깨져버리면서,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건 좋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좋은데, 노골적인 반일 감정만 선동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전달하는 방법이 좀 불쾌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뻔해서. 그래서 사실 좀 재미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밀정, 이런 영화 되게 좋았어요. 밀정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 현실적, 저희가 사석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도 할 수 없지만, 독립운동을 설마 했다 할지라도 일본한테 안 넘어갔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내 처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 같은 거 있잖아요. 난 저 상황에서 과연 저 활동을 저렇게 신이 있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안 넘어갔을까, 저 게임에?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몰랐으니까요. 네. 그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깨달았고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인간의 본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화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감동해, 좋지, 시원하지, 이런 영화는 조금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요에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연출의 강요라는 게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액션씬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홍콩 영화 같다고. 그 파트만 좋다는 거고, 액션씬 호쾌야지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리고 막
유리관에 있는 정확히 인신매매 관련된 내용이니까 유리관에 여성들을 가둬서 그거를 어디다 수출하는 그런 걸로 돈을 번다고 돼 있는데 방탄유리로 그것도 비싸요 그거.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멋이 있잖아요.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고 여성들이 거기서 몸부림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 시각적인 멋을 위해서 연출했다는 게 너무 보이니까. 맞아요. 자기적이죠. 사기적이잖아요. 아, 진짜 너무 욕만 해서 죄송합니다, 유성 감독님. 아니 근데 지금까지 좋은 작품을 찍으셨고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다시 이 사람 작품을 찾아보게 됐다고. 아라한 작품 대작전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스토리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무술적인 연출이 되게 멋있었어요. 다찌마리도 다시 보니까 무술적 연출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시대에 너무 갇혀 계시진 않은 건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예술 영화를 만들려면 텐트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예술 영화는 예술 영화로 나갔으면 좋겠고 의미가 있거든요. 아, 얘기한 김에 그 얘기도 저 준비를 좀 했었는데 각 지역마다 좀 오래된 극장 하나씩들은 있지 않나요? 네, 있죠. 네, 대전에도 대전역 앞에 대흥동 앞에 있고 그리고 동인천 쪽에 애관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오래된 극장이에요. 지금 막 CGV, 메가박스 이런 프랜차이즈 극장은 아닌데 그런데 보면 일반 영화도 하지만 독립영화나 그 예술영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수였나요? 서울은 이수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관이 독립예술영화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관에서 가격이 좀 싸고요. 두 번째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영화 문화의 날이라고 문화대인가? 네,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꽤나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본다 그러면 다양성 측면에서 예술 영화를 보는 것도 그 지역 극장에서 예술 영화를 소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제가 좀 추천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영화관이 있었어? 지금도 해? 뭐 아니면 예술 영화를 하네? 한번 가볼까? 분명 불편합니다.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죠. 저희 맨날 하는 거 있죠? 네. 평점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는 평점을 2.5점 2.5점. 네, 주겠습니다.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상을 받으시고 나서 오스카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소재에 대해서 반드시 대중성에 대한 거를 생각해서 어떤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한 사람 혹은 한 개인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소재에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대중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필모 자체가 아쉽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위한 영화였고 누가 중심점에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필모 외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느낄 때 평가가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1.5점 드리겠습니다. 주력된 이유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전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건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주는 강렬함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바타라든지 다 회차 보기엔 좀 어렵지만 처음 봤을 때 너무 꼭 1회차는 봐야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다 회차 봤을 때 좋은 영화들을 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좀 질이 멸렬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저 예술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술영화 따로 챙겨볼 정도로 좋아하는데 제가 봤었던 어떠한 불편한 예술영화보다도 더 별로였어요. 주제의식이 명확치 않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드보일드를 주장하고 싶은 거면 하드보일드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멜로를 하고 싶었으면 멜로를 했으면 좋겠고요. 남북, 북한 공작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공작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액션이면 액션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 하나 파고들 여지가 명확치 않았어요. 그 국정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마케팅 요소에 국정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비밀 전수를 받았다는 식의 어떤 마케팅이었는데 그럼 그게 뭔지 정도는 공개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공개할 수 없는 것들만 있었다. 혹은 배우지 못해서 혼자서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타짜에 열광했던 이유는 사실 실제 타짜의 기술을 또 재생산하고 그걸 보면서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였거든요.
뭐 그런 류의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이 점수보다 밑에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1.5점 주겠습니다. 저도 1.5. 저 아마 혼자 봤으면 나갔을걸요. 진짜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 보다가 사실 나가는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마 글쎄요. 요새 조금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 시간 되게 아까워요. 한 번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심지어 돈을 내고 가서 극장에서 보는 거면 더 그런데 저는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옆에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가진 못했고 네, 그래서 1.5점 주겠습니다.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뭐 아쉽지만 물론 좋지 않게 봤지만 명확히 혹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한국 영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쵸.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뭐 극장이라는 공간은 뭐 여전히 매력적인 공간이죠. 뭐 잊을 수 없는 공간이고 사실 삶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객들은 더 이상 뻔한 공식에 지갑을 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가 이번 위기를 좀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하고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승환 감독님도 더 좋은 영화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합니다. 네, 제가 너무 욕해서 죄송하고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이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휴민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